네, 한미일 3국 정상이 대북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북핵 문제를 푸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복잡해진 한반도 상황,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미일 3국 정상 만찬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한미일 정상이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일 3국의 정상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의논을 한 적은 많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 공동 성명을 이렇게 발표한 것은 제 기억에도 처음이고요. 그리고 공동 성명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의미를 짚어볼 만한 내용들도 적지 않게 있었고요. 예. 이 한미일 공동 성명이 여태까지 잘 발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이제 중국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결국 미국 주도의 그 동맹 체제 안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협력을 하는 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이 모였어도 그런 공동 성명은 여태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중국을 좀 의식해서 중국을 발표를 그동안은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4일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네.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게 될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폭탄과 예. 미사일 발사 능력,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완전히 인정할 경우에는 이 표현을 쓰는 순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이제 것이겠네요. 그렇게 되면 예. 실질적으로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준다. 북한이 굉장히 그 갑의 위치에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을 인정해주는 예. 꼴이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것은 거리는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각도로 했을 때 한 8,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문제는 대기권 재진입을 그 탄도미사일을 ICBM은 반드시 하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성층권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예. 고열과 고충격을 견뎌내는데 이제 이 능력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탄착 지점 떨어져야 될 곳에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사막에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능력을 아직 못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 ICBM이라고 명확하게 네. 규정을 하지 않고 그런 그 ICBM에 준하는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에 전례 없는 발사를 규탄한다, 이렇게 나왔고, 예. 또 하나는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 들어있고, 또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만들어내는데 한미일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것이 이번에 한미일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자, 한미일 성명에서도 굳이 ICBM이라는 단어는 뺀 그런 이유. 이게 이제 북한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 의도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ICBM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 1, 2년이면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요. 또한 핵심 기술을 다 개발을 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북한이 미국의 서부 지역, 예를 들면 알래스카나 아니면 그 LA나 이런 지역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이번에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그 능력들을 확보하는 기간인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북한의 ICBM 개발 능력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봤는데 예.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한 10년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2, 3년 정도로 지금 좁혀졌다고 봐야 되고, 일부에서는 또 1, 2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남았다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폭탄의 소형화, 경량화 능력이 거의 확보돼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이 2, 3년 안에 또 최소 1, 2년 안에 실질적으로 그 미사일의 ICBM이 정확하게 확보된다면 이제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그 혹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기 전에 대화, 압박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래서 예. 시간 자체가 이제는 그 딱 정해진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시간표는 우리가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표를 다시 짜야 된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 미사일 개발 기술이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중국과 러시아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이 다릅니다. ICBM을 북한이 발사한 그 다음 날 그때 모스크바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ICBM을 발사한 직후에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ICBM이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비판하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런 행동은 적절치 않고 나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붙어서 나온 말이 그럼에도 압박과 제재와 동시에 대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중국이 계속 얘기했던 이른바 쌍중단, 예.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쌍중단을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쌍궤 병행이라고 해갖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또 동시에 추진하는 그것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전체적인 성명을 보면 방점은 뒷부분에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전향적인 핵 동결을 지금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의 입장과는 좀 다르게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고 네. 이제 미국과 한국도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제재와 압박, 그러나 대화와 보상이 병행돼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서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이제 중국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북한에 대한 그 대북 원유 수출 금지라던가 네. 북한 노동자를 국외로 보내는 것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대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혈맹 관계라는 표현까지 다시 썼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제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편으로 되고 한국, 미국, 일본이 한편으로 돼서 이 구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더 굳어지고 있다는 거죠.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 맞서는 이 구도가 가장 나쁜 그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뭐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런 징후들이 좀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징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북한과의 혈맹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지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굳이 다시 그 G20 이 국면에서 예, 더군다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꺼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북한을 절대 중국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 강하게 암시를 했다는 것이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러시아도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원유 공급 중단이나 노동자 송출 중단 이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만약 실현된다면. 예. 왜냐하면 북한의 숨통을 거의 조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정도까지는 절대 중국은 가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어려워지는 이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예.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을 하는 그런 구도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쪽이라고 하는 풍선을 세게 눌렀을 경우에 그것이 터지는 게 아니고 러시아라고 하는 쪽으로 그것이 풍선이 다시 이렇게 더 다시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예.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유엔의 제재 결의안이 새롭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제재 결의안에서 아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정도까지는 못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핵미사일 개발 반대하지만 북한을 붕괴시키는 제재까지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이거는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 강한 제재에 협조를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이것도 뭐, 의문입니다, 사실. 예, 일단 중국이 키를 가졌다, 열쇠를 예. 가졌다라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의 입장이 최근 몇 주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도 바로 어저께 또 발언을 했는데요. 중국이 이전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압박과 제재의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틸러슨 장관의 말에 의하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한다라는 거죠. 지난 4월 달에 중국에서 강력히 북한을 제재를 하면서 중국 관영 매체는 황구시보의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더 이상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정상 국가 간의 관계지 더 이상 혈맹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예. 그런 식으로 중국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 주석이 다시 혈맹 관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일단 중국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지 더 이상 우리를 압박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압박을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원유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송출하는 그런 노동자를 더 이상 안 받는다든지 그건 아주 북한한테 큰 압박이 됩니다. 북한의 체제 생존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했던 이 예. 수준이지 거길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시 주석이 우리 문 대통령 만나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중국을 그렇게 압박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비록 혈맹 관계지만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혈맹 관계지만 우리는 최대한 북한을 압박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니까 이 이상을 우리한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예.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한국한테도 보내고 미국한테도 지금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는 이렇게 보면은 뭐 북한을 붕괴시키는 제재까지는 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네. 지금 보면은 그런데 한미일 정상 감당 못할 제재, 혹독한 조치 이런 표현까지 사실 썼거든요. 네네. 이게 앞서 나온 경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 조치 이외에 네.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선제 타격론이요, 군사적 옵션 이 부분까지 포함되는지 이걸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선제 타격론 부분이 뭐 이야기가 그동안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예.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계속 나왔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선제 타격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해서 예. 미국 내부에서도 그것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제 타격이 실제 진행됐을 경우에 미국의 정보 당국이나 또는 미국의 민간 연구소들도 수시간 내에 3만 명 또는 몇십만 명까지도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그것에 반격을 해올 경우에 예. 장사정포나 방사포를 통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네. 밀집 지역을 타격을 불과 몇 시간만 또는 몇 분만 하더라도 바로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래서 거의 이 선제 타격론 예. 얘기가 나오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선제 타격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좀 거의 제가 볼 때는 선제 타격론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네. 그것은 이제 옵션에서 빼야 된다고 봅니다. 옵션에서 빼야 한다. 예. 물론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는 하나의 어떤 그 수단으로서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수단은 일단 빼놓고 나머지 수단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 설득하는 이런 것들로 가야지 계속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계속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또 고조시키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네. 지금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한미 중에 그런 최소 공배수의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 미국의 역할, 한국의 역할을 예.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군사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정교하게 얘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제 타격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선제 타격의 기본 개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핵과 미사일을 정말 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타겟도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뭐 우리 쪽을 공격을 한다라는 징후가 명확하면 그러면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선제 타격입니다. 예. 그거는 자위권 차원에서 국제법에서 다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선제 타격의 개념과는 좀 다른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얘기하는 것은 선제 타격이라기보다는 예방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방 타격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핵과 미사일의 위협의 원천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원전 그 영변 원자로라든지
북한이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경우 네. 같은 경우에는 100기 이상 있는 이제 미사일 이동 발사대라든지 네. 그런 것을 공격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예방 예방 타격이죠. 타격. 그래서 예. 지금 뭐 4월 위기설에 미국에 고려를 했다는 군사적인 옵션이 이제 예방 타격의 얘기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뭐 클래퍼 그 D&I 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 예방 타격입니다. 이것은 사실상은 선제 타격하고는 좀 그 개념이 개념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예방 타격이라는 것은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의 100기가 넘는 미사일 발사대를 다 공격을 하고 북한의 이 굉장히 산재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예. 그것을 다 공격을 한다면 건 결국 전면전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옵션은 우리가 쓸 수 없다라는 거고 이제 그 외에 몇 가지 다른 옵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해 참수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휘부 제거 작전이라고 해서 예. 미국에서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할 때 썼던 HBT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고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징적으로 북한의 어떤 상징적인 시설을 공격을 할 수는 있겠죠. 제한적으로. 그 정도 군사적인 옵션들을 아마 그나마 이제 그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저도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건 정말 최후의 마지막 네. 수단이 되지요. 전제 여전히 조건도 복잡하고 그래요. 전제 현실화되기는 조건도 굉장히 복잡하죠. 어려운. 예, 경제와 뭐 외교적인 압박 수단을 다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쓸 수 있는 게 해상 봉쇄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모든 것들이 다 했는데도 여전히 북한이 뭐 핵과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을 한다면 그 다음 수준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 거 정도는 되지만 여전히 그것도 네. 쉬운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 옵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하거나 또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울에만 해도 수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생활하고 있고 그렇죠. 중국인들은 수십만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예방 타격이나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이 이제 해상 봉쇄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해상 봉쇄도 역시 어떻게 보면 전쟁에 거의 준하는 그런 쪽으로 북한은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옵션을 갖고 접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이제 가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예. 현실로서 놓고 그것을 대안으로 놓고 접근하는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래서 최대한 예. 외교적인 수단,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다른 차원에서의 압박 수단들을 다차원적으로 네. 놓고 보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제재 가운데서 현 단계에서는 군사적 그렇습니다. 옵션을 좀 빼고 생각하는 네네.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북한에 대한 뭐 제재와 압박 강조를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사실 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사일 발사 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렇게 구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베를린 구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내놨는데 이것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예. 미국과 일본은 확실히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국이 지금 일종의 교집합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온 것처럼 압박과 제재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하면 이것을 교집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조금 뭐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면은 오히려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것이 지금 베를린 선언의 그 실현 가능성은 역시 북한한테 달려 있죠. 북한이 예.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제시한 선언을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그 개발을 중단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7일 날 북한 외무성에서도 다시 한번 그 담화가 발표됐는데 거기서도 이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과 조미, 그러니까 네.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지 이것은 한국이 뭐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특히 그 제안한 것 중에 남북 간의 적대 행위 중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예, 중단. 행위 중단. 그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북 예. 확성기 방송을 우리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목함질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대북 확성기
그것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김정은 정권과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회담에 응할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회담을 응하게 되면 이상가족 상봉이랑 우리가 좀 연계를 해서 같이 좀 이렇게 물꼬를 트는 그런 작업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이런 북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드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특히 네. 사드 보복 피해를 입은 경제계에서 굉장히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입장, 우리는 사드 보복을 철회하라, 중국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이런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평행선만 달리다가 끝난. 충분히 예상했던 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예.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에 일단 의미를 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은 아마 중국 쪽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정도에 지금 또 갈 가능성도 있고 또 앞으로 정상회담이 많이 한중 간에 개최가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만남에 일단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을 밀어낸다 이런 그 표현을 쓴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예. 이제 상당히 감동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두 분의 공감대의 중요한 모티브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한중 간에 이제 출발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양 정상이 갖고 있는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75분 동안 이야기했다. 네.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그렇습니다. 결론을 도출할 수 지금 없는 뭐 문제다. 그 정도 이번 한 번 만남으로 정상회담으로 결론 낼 거였으면 사드 문제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전개되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지금 미국도 관계도 있고 또 미중 간에도 또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것은 미중 간에 풀어야 될 건데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우리가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 정상의 상호 간의 입장 확인을 갖고 마치 그것이 양 정상이 굉장히 입장 차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상호 간의 입장을 갖고 앞으로 좁혀간다라고 하는 또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런 예. 쪽으로 또 해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문재인 관련된- 대통령도 물론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시간을 벌면서 천천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런 지금 갈등 속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중국 그 주한 중국 대사죠 만나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사드가 과장됐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지금 이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외교 무대에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아주 힘도 있게 다뤄지고 앞으로도 다뤄져야 할 문제고 이것으로 지금 한국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명확하게 한 것은 사드 배치는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국방부 차관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원칙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의 대표니까 뭐 정부랑은 좀 뭐 그래도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당의 대표가 되는 분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치 외교적으로 과열돼 있다. 예. 그러니까 사드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에 굉장히 반하는 거고요. 그것을 더군다나 주한 중국 대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중국 정부한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뭐 이번에 한 번에 다 해결 안 된다라는 건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하나 아쉬운 점과 고무적인 점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라는 절차적 정당성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사드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은 뭐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 국내 절차적인 문제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중국한테 잘못된 저는 사인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을 벌어놨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예. 또 고무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 앞으로 이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 간의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번 중국한테 이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뭐 가서 설명도 할 것이고 필요하면 이런 협의체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거 고위급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양국이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통로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충분히 양국 간에 저는 얘기를 해서 이게 뭐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뭐 관심이었다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뭐 당연히 위안부 문제가 관심이었는데요. 뭐 시작할 때는 아베 총리가 안녕하십니까 한국어로 인사도 하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자주 만나자 이렇게 해서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 네. 결국 위안부 문제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역시 뭐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선에서 네. 끝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중 정상회담처럼 첫 만남의 의미를 둬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사드 문제와 관련된 그런 뭐 입장차가 있었습니다만 예. 이번에도 역시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거사와 미래 문제가 지금 한미 간에 늘 이게 그 복잡한 문제로 남아 예. 있는 건데 과거 부분은 과거사대로 나누고 미래에 관련된 부분은 또 미래에 또 집중하는 이런 두 가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셔틀 외교가 지금 이제 복원되는 그러니까 한일 정상이 이제 계속 그 만남을 갖는 이런 네.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위안부 문제하고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 연계를 안 시키겠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위안부 거죠. 문제에 예. 대한 부분은 위안부 문제대로 또 한일 간에 접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 입장이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풀어가고 또 미래와 관련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또 끌고 가는 네. 이 투 트랙으로 지금 상황을 한일 정상이 지금 합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역시 이제 한일 정상이 처음 만났습니다만 그렇게 분위기가 아주 뭐 얼굴을 붉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네. 보고요. 뭐 그렇게 보면 앞으로의 그 만남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네. 위안부 문제도 역시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짧게 위안부 문제 사실 대통령 말씀처럼 국민 대다수가 지금 이 협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해야죠. 시간을 저는 두고.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예, 것이 예. 이전에 박근혜 정부는 뭐 사실은 아소다로 그 부수상이 와서 우리 정부, 우리 한국을 좀 모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일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 전향적인 일본의 조치가 없으면 예. 한일 관계 개선이 없다 해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해야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좀 시간을 두고 일본과 차근차근 얘기를 해나가고 뭐 예를 들어서 예. 재협상과 파기는 현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좀 감성적인 조치, 결국은 우리 국민의 이 감정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좀 감성적인 조치, 정말 그 진솔하게 이렇게 뭔가 사과하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이 좀 일본 측에서 그런 것을 응해 준다면 네. 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좀 조짐이 있지 않을까. 물론 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게 이제 뭐 언론적인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또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제역학 교수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